제주대학교 병원 임상영양사 강민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다소 아쉽지만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 식생활 지침 실천으로부터라는 주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20년 1월 20날 그 보도자료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 유입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다들 잘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이후에 중대본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고, 그 이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는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죠.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모임이나 여행이 제한되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셨는지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1919년도와 2020년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요. 움직임이 둔해지고 일상생활이 아주 피폐해졌다. 우울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잘 나가지 못하고 생활 반경이 줄어들었다. 지금 일하던 곳이 장기 휴업이 돼서 일을 못하고 있고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서 살이 찐 것 같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코로나 확산 전과 비교해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작년 8월 20일부터 9월까지 한 2주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여행이라든지 공연, 예술, 오프라인 사교활동,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종교활동, 이런 실외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대답한 반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가사노동, 배달음식 주문이라든지 직접 요리하는 거,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항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식생활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집에서 손수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한 경우, 그 다음에 편의점 식사, 배달 음식이라든지 포장 음식에 대한 이용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늘어났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식사 섭취량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식사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체중 증가가 많은 것으로 응답을 하였고요. 반면에 운동량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건강 상태는 더 나빠졌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보면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식습관, 건강 상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식습관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인터뷰한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같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일들이 하고 싶은지
같이 물었는데 같이 좀 살펴보실까요? 가족들이랑 같이 식당에서 얘기 나누면서 밥을 먹고 싶다. 노래방 가서 놀고 싶다.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다라고 대답한 꼬마들도 있었고, 나가서 축구를 하고 헬스를 하고 싶다.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놀고 싶다.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나가서 노는 게 제일 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일들이 한두 가지는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걸 텐데요.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4월 14일 보건복지부와 농축산부 식약처에서는 공동으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요.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 지침의 실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며 지역 경제와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한 권장 수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식생활 지침이 어떤 수칙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두 번째,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자. 네 번째,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다섯 번째, 아침 식사를 꼭 하자. 여섯 번째,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일곱 번째,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여덟 번째, 술은 절제하자. 아홉 번째,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라는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칙 중에 몇 가지 정도를 실천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이러한 수칙들의 실천은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인들이 지키게 된다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항목들이 실천이 어째서 필요하고 그러한 항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항목별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10년 동안의 식품 구매 섭취량을 보면 육류와 그 난류의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곡류, 채소, 과일의 섭취량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이런 과일과 채소의 섭취의 감소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이런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증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500g 이상의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의 그 과일 채소 섭취량을 보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20대 젊은 성인의 섭취량이 감소되고 있어서 이 섭취량을 증가할 필요성을 각 기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식품의 식사의 중요성이 또 강조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식품군별로 가지고 있는 영양소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곡류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특히 잡곡인 경우에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비타민 B와 무기질, 섬유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좋은 근원식품으로 우리 신체를 구성해주고 생명을 유지하는 효소와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요. 가끔 그러니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육류는 그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조금 다르고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그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길 권고드리고, 특히 단백질 식품 중에 30% 정도는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소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무기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잘 알고 계시죠?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는 노화와 암, 만성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섭취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식 식사에 있어서는 칼슘의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데, 칼슘의 그 좋은 급원식품으로는 우유와 유제품을 추천할 수 있겠고, 또 우유와 유제품은 칼슘의 흡수율도 좋기 때문에 이런 각 식품군들이 그 균형 있게 섭취하는 거는 우리가 영양 섭취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식품에서 한 부분이 빠지게 되면 영양소의 일부분이 부족해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간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줄어들고 육류와 그 난류의 섭취는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고드리는 부분이어서 매일 쌀과 잡곡밥을 섭취하시고 맵기, 채소와 육류, 생선, 달걀, 콩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매일 과일과 유제품을 포함해서 식사하시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시게 된다 그러면 한국식 식사에서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공육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그 다음에 과일, 유제품이 각 식품군이 바퀴에 구성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하시는데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가 있고, 앞서 앞바퀴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섭취도 잊지 않고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끼 식사량에서 우리가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적정한 양인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루 식사량에서 1800이나 2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해야 되시는 분이라 그러면 공유근은 주먹 크기 정도, 어육류근은 손바닥 크기 정도,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양손을 펴가지고 양손 가득, 그 다음에 한 끼에 사용하는 기름량은 엄지손가락 정도를 사용하시면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칙으로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인데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만성질환을 예방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을 유지하고 전해질을 조절하는 꼭 필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섭취하는 나트륨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암, 콩팥병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나트륨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 적정 섭취량의 충분 섭취량의 기준을 본다 그러면 소아 같은 경우에는 1200mg, 학령기에서 성인까지는 1500mg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소금량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3g인데 3g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0mg이 소금으로는 3g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미 중요한 거는 요 충분 섭취량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양이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정부에서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통해서 섭취량이 굉장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고 있는 나트륨 섭취량은 WHO에서 권고하는 양을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즉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넘어서고 있는 비율은 80% 이상이 여전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3명은 이 목표 섭취량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덜 짜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식품 구매할 때부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양성분 표시를 꼭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선을 구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소금을 뿌리지 않고 소금간을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가정에서는 찌개나 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릇, 즉 국그릇이 1cm만 줄어들어도 총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함량이 300mg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그릇을 사용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단 소금이나 장류를 사용하기보다는 허브, 후추, 레몬 같은 향신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저염 소스를 이용해서 뿌려서 먹기보다는 찍어서 먹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음식의 간을 보실 때는 조리를 할 때 간을 보시지 마시고 먹기 직전에 간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간을 약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소스나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붓지 말고 찍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영양 성분 표시에는 이렇게 나트륨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나트륨 밀리그램 수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옆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는 전체 내가 먹어야 되는 하루 권장량의 몇 프로 정도에 해당되는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덜 달게 먹자입니다. 당류는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뿐만이 아니라 충치 발생 의 위험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류 섭취는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당류가 어떤 건가 말씀드리면 물에 녹여서 단맛이 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있는 설탕, 조리하실 때 쓰는 올리고당, 과당, 시럽 이런 것들이 다 당류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맛이 나는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당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당류의 섭취는 총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10에서 20% 정도 섭취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2000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 성인이라 그러면 한 50에서 100g 정도 섭취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별로 하루에 섭취하는 당류가 어느 정도 양인지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2019년도 당류 섭취량은 61.7g 정도로 10%는 넘어서고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당류가 주로 어떤 식품에서 들어오는지 보면 가공식품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61.8%로 50%로 넘어서고 있는 게 문제가 조금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아 청소년들의 이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WHO의 권고 기준이 10%를 넘어서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총 당류 섭취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서 총 에너지 섭취량의 12% 수준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유아 청소년의 섭취량은 아직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이 높다라는 데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덜 달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 이제 덜 짜게 먹기와 마찬가지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영양성분 표시에서 당이 적은 식품을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첨가당, 설탕이라든지 시럽을 사용하시는 것 대신 양파나 파, 과일같이 단맛이 나는 향신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식 시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줄이시고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권고되고요. 요즘에는 워낙에 프랜차이즈가 많아져서 성인들도 차나 커피 이런 데 시럽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당류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로 대신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나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붓지 말고 찍어서 드시길 권고드리고 영양성분 표시에서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덜 기름지게 먹자입니다. 지방은 사실 뇌나 신경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저한테도 영양 상담을 오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있는 어린 손자분들에게도 지방을 굉장히 제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과량 섭취 시에는 비만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이상지질 혈증 같은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나 많이 섭취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섭취의 기준은 총 에너지 섭취의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7% 미만,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1% 미만, 콜레스테롤은 300mg 하루에 미만으로 섭취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어떤 건지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상온에서 굳어있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트랜스 지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서 조리하시기에 조금 움직이면 이동하거나 가지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상의 지방을 고체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마가린이 있죠. 그래서 가끔 오시는 분들은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이어서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물성 기름도 트랜스 지방이 되면 포화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똑같이 비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지난 10년 동안 지방 섭취량을 확인을 하면 지난 10년 동안 한 5.6g 정도는 증가를 한 거로 나타나 있고 특히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2.4g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방 섭취량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덜 기름지게 먹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성분에서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육류같이 기름진 음식을 구매하실 때는 삼겹살같이 기름기가 많은 식품보다는 목살이나 안심처럼 기름기가 덜한 음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더라도 조리법 자체를 볶음이라든지 튀김 대신 굽기나 찌기, 삶기 같이 기름지지 않은 조리법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있는 부위를 섭취하지 않도록 기름기 있는 부분은 조금 덜어내신다거나 과자, 케이크, 도넛,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의 섭취는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적당히 섭취할 수 있도록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 식물성 기름을 적당히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식 시에는 기름진 음식, 볶음밥이라든지 후라이드 치킨 대신 덜 기름진 비빔밥이라든지 구운 치킨같이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물을 충분히 마시자입니다. 그전부터 굉장히 많이 권고드리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고 항상성 유지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갈증 해소를 위해서 음료수를 섭취하는 아동들이나 성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음료수보다는 순수한 물을 섭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국인이 하루에 필요한 물을 말씀드리면 종이컵 기준으로 여성은 한 3잔에서 4잔 정도, 남성분은 5잔에서 6잔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닌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하게 섭취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충분하게 물을 섭취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물을 잘 섭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옆에 혹시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 차, 다른 종류가 있다 그러면 물로 바꿔서 섭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식사 중에 물을 섭취하는 것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후로 30분에 섭취하시길 바라고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자입니다. 건강한 체중이라는 것은 어떤 체중일까요?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3 정도가 되는 체중을 의미합니다. 이 체중을 유지했을 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아지는 체중이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 킬로그램을 키미터 제곱으로 나눈 값이고 이 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에너지 그다음에 지방의 과잉 섭취자 비율을 봤을 때 한 1.23배 정도는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지방 과잉 섭취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량보다 125%, 즉 25% 이상 더 많이 섭취한 사람이나 앞서 제가 에너지량에 비해서 지방은 몇 프로 정도, 포화지방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섭취하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섭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섭취한 사람이 뭐 중간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과거 우리가 10년 동안을 쭉 비교해 보면 결국은 1.23배 정도는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식한 칼로리는 우리한테서 체지방을 축적하게 되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과도한 칼로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결국 체내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과도한 섭취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대사 이상을 초래하고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에너지나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사용하는 식기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간식은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섭취하시되 우유나 과일로 이용하시길 권고드리고, 짠 음식은 식욕을 촉진해서 과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튀김이나 볶음 이런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구이나 찜과 같은 조리법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고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섬유소 함량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포만감을 늘려서 과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 같은 육류를 사용할 때는 눈에 보이는 지방은 떼내고 살코기 위주로 조리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섭취하게 될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메뉴를 보면서 고르게 될 때 더 많이 시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적정량만 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활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신체 활동은 예전에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건강 향상을 위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을 더 건강의 개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신체 활동의 감소가 비만, 성인뿐만이 아니라 소아 청소년의 비만율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유산소의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자동차 사용률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어딜 가나 사실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차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출입구와 되도록 먼 곳에 주차하시길 추천드리고, 계단이 있다 그러면 오르내리길 추천드리고, 집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최소한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운동을 실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5번째 수칙입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하자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아침 식사를 하자라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와서 아침 식사 결식률이 꽤 많이 감소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 중에 3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조사되고 있고, 특히 한 19세에서 29세 성인이 아침 식사 결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끼니에 폭식을 하거나 과식하는 율이 높아집니다. 일단 식사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학습이나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문제,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성장 부진이라든지 빈혈,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서 만성 위장질환,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사에 의해서 만성 위장질환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섭취 부족으로 그 뇌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든지 기억력 저하, 나아가서 심리적인 불안까지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면서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추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5가지 식품군,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 우유, 유제품 중에서도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식품군을 포함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바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는 계란 야채죽, 미역 쇠고기죽, 견과류 멸치 주먹밥 같이 한꺼번에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영양죽이나 비빔밥, 주먹밥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선식, 견과류, 바나나 이렇게 3가지 식품들을 한꺼번에 넣고 갈아서 먹는 것도 간단하면서도 영양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 삶은 고구마 요것들을 한꺼번에 넣고 갈아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한 음식들을 아침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번째 수칙입니다.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방역, 즉 손 씻기라든지 소독 이런 실천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 건수는 굉장히 감소한 건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여러분이 집에서도 아주 많이 실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음식을 섭취하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식재료나 조리 도구는 깨끗하게 세척 소독해서 사용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칼, 도마 같은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은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구별해서 사용하시고 음식을 보관할 때는 음식 보관 온도를 꼭 확인하셔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음식, 냉동 보관해야 되는 음식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는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음식을 식탁 위에서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낮에는 온도가 또 올라가면서 식중독균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에서 식품을 보관하시는 것을 꼭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칙에서 또 들여다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음식물 쓰레기, 필요한 양만큼만 음식을 마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지난 5년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하루에 약 1만 5천 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꾸준하게 배출됐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그 구성을 우리가 좀 보면 음식을 유통하고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남은 그 음식물 쓰레기도 30%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적정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그 금액으로 1년에 약 20조가 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 낭비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처리하면서 생기는 악취, 그 다음에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 환경적인 손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정한 양의 음식물을 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꼭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음식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냉장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식사와 메뉴를 미리 계획하시기 바라고 구매 전에 필요한 물건을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재료를 구입해 오셨다 그러면 바로 손질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식재료의 선도를 잘 유지하고 손실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항상 식사를 뭔가 많이 준비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죠. 적정량의 식사량에 맞춰서 조리를 하시기 바라고 음식을 드실 때는 작은 그릇에 덜어서 먹어서 버려지는 양이 없게 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그러니까 외식하실 때도 덜어 먹어서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오시기 바라고 배달 음식도 덜어 먹고 보관을 잘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덜어먹기 습관은 꽤 많이 실천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손 씻기라든지 덜어먹기, 거리 두고 음식 섭취하기, 개인 용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잘 실천이 되고 있어서 식중독 예방 효과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행동 수칙을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면요. 찌개나 국은 더 이상 같이 먹지 말자. 술잔 돌리기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스라든지 양념은 전용 수저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집게를 사용할 때는 비닐 장갑을 착용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식사 전후로는 손을 깨끗하게 씻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실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찌개나 반찬, 양념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릇을 사용해서 덜어 드시길 바라고요. 외식을 할 때는 안심 식당을 찾아서 가시도록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안심 식당이란 어떤 식당을 얘기를 하냐 하면 덜어먹기가 가능한 식당, 그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조리종사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는 식당을 그 지자체에서 인증한 식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 데이터 포탈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www.data.go.kr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정보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항목입니다. 술을 절제하자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11월 1일부터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하향 조절되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음주 횟수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위험 음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회 음주해서 술을 7잔, 여자 같으면 5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위험 음주자 비율을 봤을 때 5년 평균 13.7%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은 고위험 음주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1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잦은 술자리의 문제점은 건강 악화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깰 수가 있고 업무의 효율을 감소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개인의 건강과 관련돼서 보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박동을 단기적으로는 증가시킨다거나 자제감을 상실시키고 뇌기능에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알코올성 지방간, 간경화, 간암, 알코올 중독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주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금주를 권고하는 게 맞겠지만 사회 통념상 어쩔 수 없이 사회 문화적인 관계로 마셔야 한다 그러면 남성은 하루 1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소주를 맥주잔에다가 1잔 정도 마시겠다, 2잔 정도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각 알코올 도수를 고려를 해서 맥주는 맥주잔, 소주는 소주잔, 막걸리는 막걸리 잔에 이용하실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 속에서 절주를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술자리는 피하는 게 좋겠고, 가시더라도 서로 술을 권한다거나 원샷, 폭탄주를 피하는 것은 좋겠고,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적어도 술을 마시는 회식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3일 정도는 휴지기를 가지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국내 식량의 자급률을 비교를 했을 때 10년 사이에 10% 정도는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입 식자재가 더 증가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내 식량은 50% 미만이고 거의 수입 식자재가 우리 식탁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수입 식자재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잔류 농약이라든지 유해 물질,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방사선 같이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안전성에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즉 로컬 푸드를 이용을 하기를 권고드리고 있는데, 이런 로컬 푸드를 이용하게 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푸드 마일리지를 감소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컬 푸드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장거리 수송이 되지 않고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얘기하고요. 푸드 마일리지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식자재가 생산이 되고 여러분의 식탁까지 갈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라든지 살충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안전성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고, 장거리 운송을 위해서 차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 푸드 마일리지를 감소하자라는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선한 로컬 푸드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신선한 먹거리 이용뿐만이 아니라 중소농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푸드 마일리지 감소를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천을 푸드 마일리지를 감소시켜서 환경 친화적인 식품 소비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이 로컬 푸드 이용 소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면 많은 마트라든지 요 직매장 코너가 이렇게 로컬 푸드 코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대를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실 수 있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